아까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답변이 나왔어요. 질문에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작전권을 회수하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왜 자꾸만 지난 정부, 현 정부는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대충은 알겠으나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진짜 지원이 된다면은 어떤 이유일까라고 했을 때 뭐 비용적인 문제 또는 뭐 정보를 좀 받잖아요. 정보 부재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로 우리 국군이 진짜 작전권을 회수한다면은 운용을 못할 지경인 게 사실인지 아니길 바랍니다만 두 가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이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왜 작전 통제권, 전작권을, 전시권 통제권을 환수를 안 하려고 하는지 또 연결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그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 썼습니다만은 아니 국군은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도 국민 여러분 내가 지킬게요. 그리고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도와달라는 테니까 전작권 작전 통제권 지구상에서 작전 통제권을 자기 나라 대통령이 자기 나라 지도자가 이 지휘자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오로지 오은이 대한민국이 없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무슨 중견국가고 무슨 대단한 나라입니까 이런데. 그러니까 국민이야말로 그러니까 난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요. 내가 갖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러지 말고 조금 참아봐. 이렇게 얘기해 정상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군인들은 갖고 와야 된다는데 군인들이 안 된다고 얘기해. 이 나라가 정상입니다. 군인이야말로 국가의 자주성, 주권, 군사 주권은 주권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이 작전 통제 전작권 환수할 때 그냥 당시 임기 내 한 게 아니잖아요. 당시 임기 내 하면 좋지만 난 그런 성과지 아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할 수 있어? 2012년까지 국방력 강화됩니다. 나중에 계속 이제 군 지휘부가 저항을 해요. 뭐라냐면은 북한 핵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작권 환수가 어렵습니다. 아니 북한 핵 문제가 그러면 해결 안 되면 전작권 안 된다면 환수가 안 된다면 그 언제까지 안 된다는 뜻이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전작권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 설정해라. 2012년입니다. 그래서 무슨 한반도 안보 정세가 위험해지면 전작권을 연기한다. 이거 별명은 그런 거를 전제로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또 언제야? 그래서 2012년이 나온 거고, 그래서 국방을 이렇게 누린 겁니다. 그래서 북한 국민 총생산보다도 몇 배 되는 국방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다만, 이해가 하나 간다면, 이분들은 정말 미국의 어떤 군사력에 대한 의존과 그 심리가 참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미국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나는 미국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우방이고 정말 좋은 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균형이 잡혀야 되고. 이게 아니니까. 이게 나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 스스로 지킬 수 없다. 미국이 아니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우리 군이나 우리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니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 그냥 그래도 미국 형이 좋아서 그래. 그 다음에 노무현이 하니까 난 반대해서 그래. 이게 아니고 정말 그들의 마음속 깊이 우리는 못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나는 그 마음속, 그러길래 대통령께서 뿌리 깊은 대미 의존심입니다.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 국민들은 그래도 자주권 해야지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야. 그러나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언론, 지식계, 관료층, 이 기득권층은 90% 이상이 그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일하게 이 관료기구 안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NSC 사무처에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지금도 참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러나 그들이 뿌리 깊은 대외적 심리가 있어 그렇다는 건 알겠어요. 다만 그러면 지금 우리 능력이 있느냐? 아니 북한에서 지금 우리 GP에 와가지고 두들기고 놓고 귀순하라고 만들어놓은 배를 누르고 도망가고 북한 군인들이 다 몇 시간 하느냐고. 그런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안보가 형편없어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옛날 70년대나 이럴 때는 북한 군인들이 담력시험 온다고 거기 와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미안하지만 목숨을 끊어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베일르고 장난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래서 남북관계도 북한도 이제는 우리 군인들 목다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됐지만 도대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그야말로 뭐 화장실 문짝이 총계산에 떨어졌는데 북한에 무슨 뭐 무인기가 떨어졌다고 발표를 하지 않나. LLL에 북한이 뿔 쐈다는 거예요. 일단 아니 요즘 정부 얘기는 뭡니까?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 타격하는 원점 타격. 북한이 공격권 도발하면 됐다가 쏘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보도 보셨을 거예요. 북한이 LL에서 포사격을 했다는 거야. 그럼 어떤 타격해야지? 어떤 타격을 못해? 왜? 북한은 안 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쐈다고 발표해놓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초병이 군함에 있는 초병이 포탄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야. 도대체 대한민국의 최정의 무기는 어디 갔길래 북한에서 쏘는 그걸 잡아내지 못해요. 대포 쏘는데. 도대체 참여정부 얘기하면 무슨 뭐 안보 태세가 어떻고 입만 열면은 안보를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안보가 지금 이 지경에 와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단 한 명의 남북관계 때문에 사상자나 교전자 아무도 하나도 안 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퍼주서로 다. 예, 하긴 따랐지만 설령 퍼주서라도 그렇게 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안보 무능 상태가 계속되니까 야, 이 사람들한테 전차칼 몇 개 줘가지고 받으면 될까? 이제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작전 통제권을 갖고 왔을 때 그걸 운영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군을 갖다가 단련시켜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허리멍텅 있으면 도대체 갖고 와서 뭘 좀 어떻게 없겠어요. 국민들 걱정이 너무 많으시고 저도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작동권을 가져와야 되고 갖고 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때 능력이 있었는데 왜 지금 없어졌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은 제가 아까 발표하는 데도 있었지 않습니까? 개머리판 해야 되는데 돈에다 대고 총을 쏘려고 하니 전자권을 해소할 엄두가 안 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평도 그 포로 우리 해병대에다가 해서 했을 때 우리도 대응 타격을 했잖아요. K9 자주포라는 거로. 근데 위성 사진에 보면은 북한 진지에는 하나도 안 맞고 그 뒤에 논바닥이 다 떨어지고 이러니 전자권 해소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 죄가 참 크고요. 여러 가지 참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대북 정책이나 NSC나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그 만위의 나의 이력서라고 하는데 나오는 거로 여쭙겠습니다. UDT 출신이잖아요. UDT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동네 특공대. 예. 저도 그런데 저는 이유가 어쨌든 명쾌하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실제로 뵌 거는 오늘 처음인데 그 3급을 맞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군요. 아니,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3급이라든가 2급이라는 그 급수는 아마 제가 나이 57이니까 제 나이 때도 듣는 건 다 아십니까? 그거는 의미 없었어요. 다 군대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군대 현역 영장을 받고 그날 군대 가는 날 취소가 돼가지고 방해 갔는데 이유는 전두환이 정권이 5.19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맨날 그 대학생 애들이 와가지고 아프다고 좋아해가지고 안 되겠다고 체력도 좀 약한 놈들 보내지 마라. 이래가지고 저는 눈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참 이렇게 됐습니다. 믿겠습니다. 뭐 믿거나 말이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그 69쪽인가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목표는 평화유지라고 했고
그러면서 통일은 후대의 몫이다. 근데 장관님은 이제 통일이 목표라고 이제 기술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부연 설명이라고 할까요? 저희 마법당 멤버 중에 한 분은 그 통일은 이제 남북 공동정부 또는 연방정부, 나아가서는 영세 중립국으로 하면 어떠느냐, 이렇게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고 이제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데, 대박이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얘기인데 사전에는 있나 없나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박이 되면 시체말로 통일이 되면 참 좋겠죠, 대박. 그런데 제 생각은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그 전시성 발언이나 이런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대북 정책을 총괄하시는 장관님은 그 책에도 사실상 결론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통일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나 방법이나 그런 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예, 일단 저는 이제 전문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너무 고맙습니다. 읽고 또 아까 그런 것들 주고 제가 참 너무 고맙고 감동을 받았는데, 또 이 책이 사실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윤태영 비서관의 기록처럼 그처럼 그게 바이블이고, 제가 그 책에 한 이제 부분을 확대해서 쓴 겁니다만은, 물론 서로 같은 시기에 썼고 서로 모르고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른바 싱크로나이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치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서 이 사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참 서로 이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책은 대통령의 숨결을 잘 표현하면서도 단숨에 읽어갈 수 있는 책이고, 하룻밤새, 저도 뭐 밤에 하룻밤에 읽었지만, 이 책, 그날의 평안을 있다 보면, 너무 무거워서요. 이거 어떻게 읽나.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도 그게 자신이 없었는데, 아니에요. 재밌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정말 재밌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하룻밤을 생각하면서 읽은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한 명이었어요. 노무현재단의 사회편찬 팀장인 김상철 팀장만이 밤을 새워서 읽었지, 누구도 밤을 저조차도 밤을 새워서 한꺼번에 못 읽어요. 왜? 꼬랑 내용이 밤되니까 재미는 있는데 밤을 새워서 한꺼번에 못 읽으십니다, 이게. 또 정리를 한꺼번에 못해.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명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제가 좀 분명히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균형 외교라는 말하고 아까 딩거리 외교를 같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른 겁니다. 딩거리라는 거는 두 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항상 가운데 줄을 타고 오는 거잖아요. 균형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균형이라는 하모니잖아요. 균형은 어떻게 균형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가운데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은 훨씬 더 조화로운 말이고, 그거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나와 세상과 나와 여러 사물 사이를 조율하는 것이고, 균거리라는 거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가운데 끼는데 어느 쪽 끼는 게 좋을까 이거 따지는 거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등거리 외교라는 말을 참여정부에 쓰는 사람들은 참여정부의 외교 안보를 실제 대통령 모시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님에 대해서 제가 이 책에 그런 얘기를 이제 썼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께서 어느 날 저한테 2005년이에요. 이제 저는 사실 대통령님하고 통일외교 안보라는 게 가장 극비사항을 많이 다루는 거다 보니까 거의 무슨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는 편이고, 또 한편으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 입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또 저는 무슨 대통령님과 민정수석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긴밀하게 얘기할 때도 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서 있다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회개한만큼 중요한 게 통일외교만큼 비밀스럽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격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공휴일인데. 그냥 느닷없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2차장이나 총리하고, 2차 총리입니다. 근데 총리하고 좀 생각이 달라. 그러시면서 두 사람은
통일을 지상과제로 생각하겠지만 나는 평화가 목표야.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대통령은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쓴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보실 때는 통일운동에 매진해온 이해찬 총리나 통일 문제를 갖다 일원화시켜온 나는 그분이 보실 때는 통일까지를 보는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고 대통령님은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갈등과 분단된 이 상황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긴장을 완화해서 함께 좀 제대로 사는 거가 중요하지 않냐 평화롭게. 그러면 그 다음에 함께 공동 번영하고 편하게 살다 보면 그 통일은 그 다음 후대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뭐 거기까지 가자. 이런 뜻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그 얘기 뭐냐면 대통령은 그만큼 평화를 중심으로 평화를 우선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통일을 보면서 평화를 봤는데 대통령님은 일단 평화가 중요한 거지 평화가 돼야 통일이 있지 그거 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이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던 거고요. 그걸 전제해서 질문을 까먹었습니다. 일단 동의를 하려면 예, 그래서 절차 방안이나 통일 절차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통일 대방론에 대해서 많은 지금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일 대방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통일 대박을 주창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에서 보면은 지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 통일 대박 그건 사실 솔직히 북한이 지금 망할 것 같다. 망하면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 대박이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현실은 북한이 망할 가능성도 적고 북한이 망한다 해서 우리한테 올 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망한다고 북한 주민들이 투명인간입니까? 다 주권을 맡긴 사람들이고 북한에 분쟁할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누구든 북한이 망하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대박이다 이렇게 말 못해요. 또 그렇게 묻지도 않아요. 결국은 통일이 대박이라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난 지지합니다. 왜? 남북 우리가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통일은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남북의 대결과 긴장 상태를 갖다가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협력을 통해서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이 긴 과정 자체가 통일이다. 통일이 어느 순간 딱 온다는 통일은 없다. 이게 과정으로서 통일이잖아요. 자, 남과 북의 지금의 갈등과 대결을 해소하고 협력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잖아요. 북한 이익이 되고 이 이익은 어마어마한 이익이잖아요. 대륙으로 뻗어지는 물류, 통로, 지하자원 협력, 북한에 어쨌든 간에 불행하지만 북한이 지금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낮다 보니까 북한에 조금만 훈련하면 우수한 노동력입니다. 낮은 임금.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와 지하자원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비교를 갖고 우리가 북한을 지켜하는 게 아니라 북한 발전과 함께 우리도 이익이 될 수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노다지 이러한 대박이 되는 게 북한과의 협력이고 북한과 공동체 형성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에요. 다만 그 통일은 북한이 망하는 게 아니고 남북이 협력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대부분의 사람 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조선일보조차도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저거는 저희가 의심스럽다. 저게 속지 말자. 이게 아니고 대통령님 how to 어떻게 하실 건데요 통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자꾸 물어야 됩니다. 더 대박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그럼 협력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의사조치 해제해야 되죠. 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글로 가야 되는 거지. 뭐 대통령의 뜻이 저희가 의심스러우니까 이러면은 우리는 패배하는 겁니다. 국민 앞에 먹힙니까? 그것도 아니고 고르바초프가 더 많은 사회주의 얘기하면서 소련의 대중들을 갖다가 거리로 나오는 걸 방치했지만 결국 대중은 국가를 무너뜨렸어요. 결국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이 지도자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으면 그러나 그 명분이 내놓은 언술이 그 주장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국민의 것을 만드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통일대박론을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건데로 자꾸 물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걸로 만드는 것 이게 지금 해야 할 일인 거 아닙니까? 더욱이 그렇게 본다면 통일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뭐 망해서 통일된다 모르겠습니다. 당장 망할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남북한 간의 긴 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거치다가 북한의 정치체제도 그 과정에서 변하겠죠. 제가 볼 때는. 또 변하다가 정치체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련의 과정은 상당히 길며 그 과정 속에서 남북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돼가는 것이 이게 답이다. 이게 우리가 서로가 함께 운인하는 통일이다. 한꺼번에 와삭직접 통일되는 길은 없다. 그렇게 하려는 통일도 없고 북한이 망해서 내일 모레 갑자기 통일시키는 방법도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물으면 수첩이 없으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건 계속 묻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묻는 것이 조그만 외침일 때는 답을 안 하지만 그것이 거대한 외침이 되면 물음이 되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답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죠. 수첩을 또 누가 써줘야 된다는 수첩을 써주게 되죠. 새로운 수첩에 새로운 글씨를 쓰게 되겠습니다.